정말 반갑습니다. 생윤 선택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전국의 동지님들 무지무지 반갑고요.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했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첫 모평이어서 긴장감이 꽤 있었을 텐데 잘 버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설 강의 한번 짚어보러 온 것도 좋은 정성이에요. 저와 같이 80분 동안 딱 집중해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대비해 나갈지 이렇게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4교시에 문항지 이렇게 나가고 저도 그때부터 문제를 보면서 지금까지 계속 꽉 차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은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공유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서 저랑 같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는요, 언제나처럼 윤리학의 분류가 나왔네요. 2번, 1번을 풀면서 든 생각은 윤리학의 분류 문항 중에서도 좀 더 컴팩트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깔끔하게 풀려서 좋았는데요. 한번 제시문부터 볼게요. 제시문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전의 화자와 어떤 사람들의 입장을 잘 체크하는 거죠. 나는 윤리학이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을 체계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중시하는 것은 윤리학에서 규범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것 중에서도 규범적인 판단,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체계화와 그 근거, 왜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론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잡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입장인지 가볼게요. 도덕적인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규범적인 판단, 즉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과는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기억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라고까지 했으니까 이건 기술 윤리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딱 명확하게 줬죠. 예. 그래서 이론규범 윤리학 혹은 규범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에게 할 수 있는 멘트, 기억에 들어가는 점인데 중요한 건 간과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간과하고 있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넣고 한다로 끝나서 선택지가 더 명확해졌죠. 1번부터 가볼게요. 도덕적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틀렸죠. 오히려 기술 윤리학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1번은 맞지 않네요. 그럼 2번. 가치 판단을 위해서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딱 좋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범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규범적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지향한다라고 했죠.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규범적인 판단이라는 말에서 가치 판단을 유추해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근거로서 도덕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상가들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럼 3번부터 왜 틀렸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3번,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한다.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가 한 번에 읽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랬죠. 같은 이유죠. 뭐냐면 학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의 여부,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인 구조를 밝힌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메타윤리학이 강조할 점이죠. 그래서 메타윤리학의 관점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점을 넣어서 뭐뭐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뭐뭐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화자가, 나아가 메타윤리학의 관점에서 난 이런 걸 강조하는데 당신들은 이걸 간과하고 있어 라고 하는 멘트로 들어가기에 적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론기본 윤리학의 관점에서 기술 윤리학에게 해줄 수 있는 멘트는 아니기 때문에 3번부터 5번까지는 공통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2번 맞네. 한 번 더 확인하면서 2번은 좀 확실하네. 좋아. 1번 클리어 하고 2번으로 넘기셨을 것 같아요. 그랬나요? 수고했어요. 그럼 2번으로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와, 이거 강의에서 적어도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서 최소한 이들의 조합은 한 번은 꼭 대비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정말 나왔어요. 먼저 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상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자연 발생적이다라고 보는 거. 그것에 비해서 갑에 있는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동의와 합의의 산물로서 설명하는 거. 서로의 오답지로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 정말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나왔죠. 좋아요. 한번 제시문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갑은요.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다. 무사 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약론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상가로 짚어보자면 로크적인 관점이겠어요. 그러면 1번 갑니다.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조음, 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그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다. 또 국가는 그 최고의 결사체라고 보고 있고 다른 모든 공동체들을 포괄한다. 가족이나 마을보다 더 큰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가장 인간들이 모여서 가장 그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동체라고 보고 있고요. 국가는 모든 조음들 중에서 최고의 조음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인 거 정리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론적 관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을 두고 선택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갑.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갑이 유추가 가능할 텐데 선택지에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자면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도 재판관도 없지만 이 공동체를 결성해서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이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된 법률에 따라서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한번 확인, 제시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 1번 맞다. 그렇게 확인한 다음 2번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가진다가 만약 여러분들 언뜻 바로 생각이 안 났다면 유추해봐요. 제시문에서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명이나 자유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는요, 내가 속한 국가는요,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것을 어기는 범죄로부터도 보호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국가 외부로부터 우리를 침해하는, 우리의 생명이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줘야 국가의 역할, 이 공동체 역할을 다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 이러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항의 입장에서도 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걸 뭐 좀 더 명쾌하게 알려줄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 우리 수능 특강 내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91쪽의 자료 플러스. 꼭 한번 봐요. 읽어볼게요.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로크의 통치론. 그럼 맞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근데 그런 걸 놓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연계교재 꼼꼼히 봐두고 우리 강의에서도 자료 자체 하나하나 읽으면서 봤거든요. 그런 과정을 놓치지 말길 바래요. 좋아요. 그러면 2번 예스예요. 그럼 3번 갑니다.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한다. 혹하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정치적인 동물인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상 국가를 자연 발생적으로 이 설명하는 이 가닥이 맞는 것 같아. 매력적이야. 근데 한 끗 조심해야죠. 어디? 상호 동의요. 동의, 합의, 계약. 이건 어때요?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하고요.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자연 발생적인 것, 본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동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류의 자연 발생적인 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였네. 킬포는 동의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정리. 그럼 4번.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시문에서도 보면 국가는 모든 조음들 중에서 최고의 조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속에서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념적으로도 제시문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5번째,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무를 지닌다. 내가 속한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무를 지니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리, 그것에 따른 의무, 책임 등을 이야기하는 국가권위의 정당성, 그것에 따른 시민들의 의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예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이고 이 부분이 확실했다면 혹시 다른 선택지 중에 조금 망설였더라도 3번이 확실히 틀렸네 라고 하면서 2번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마 3번으로 고했겠죠? 누구지? 그리고 읽다가 하버마스인가 보다. 야, 근데 하버마스가 3점이다. 이러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버마스가 맞다. 승희쌤하고 공부할 때도 쭉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이 훅 나가는데 문제로 보면 의외로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승희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러네 라는 생각을 해줬을 것 같아요. 와, 심지어 3점이에요. 하버마스인 거 이름 쓰고 갈게요. 위드겐 하버마스 입장.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국어 시간에 화법과 작문 이것도 아니고 화자, 청자 나오니까 와 이거 낯서네 할 수 있는데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담론윤리에서 지켜야 되는 이상적 담화 상황으로서 지켜야 되는 항목이에요. 제가 이 화면 넘기고 선택지로 넘어가더라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매치시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다 체크해놔야 돼요. 올바른 의사소통, 참된 진술, 진실한 표현. 요거 체크. 그리고 선택지 갑니다. 4개인데요. 은근히 만만치 않았죠? 기억부터 가볼게요.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 일단 이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호 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토론해 나가는 것. 이거 중요하죠? 기억번까지는 괜찮았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겠네. 체크. 2번째,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오류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자,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대화하고 토론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봐요. 라고 담론에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럼 디귿, 리을 차근차근 가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었었던 그 문제들 한번 가볼게요. 디귿번.
발화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발화 내용이 참되어야 된 것은 중요해요. 제시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요. 참된 진술 나왔죠. 그러니까 참된 내용과 참된 진술을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오답 냄새 나지 않아요? 네. 돈이나 권력 등으로 이 담화에 있는 당사자들을 이렇게 억압해서는 안 돼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이 담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어긋나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이상적인 담화 상황을 어그러뜨리는 잘못된 행위라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라고 열려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그래서 디귿번을 일단 빼주면서 문제를 정리해보죠. 그럼 리을번,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선 니은하고 리을번이 가장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요. 니은에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오류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검증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숙고하고 수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니은번 가능해요. 그래서 이 담론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보는 과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을번,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리을번을 빼내야 되는데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 합리적인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 보편화 원칙, 유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원칙을 한번 제가 정확히 읽어볼게요.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인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서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서 충족돼야 돼요.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서 비강제적으로 수용된다.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서 비강제적으로 수용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그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닌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나왔던 표현 뭐예요? 효율성하고 거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 과정을 거치면 효율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의사소통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이것을 비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만 맞다라고 1번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기억은 일단 1단계로 맞다라고 했는데 니은하고 리을번 중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리을번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다수의 동의 문제인 거. 그리고 니은의 오류 가능성 있는 이 준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 담화 상황에서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 요걸 얘기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천적인 담론의 원칙.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왜 D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출제에 적용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하나 더 메모를 해보자면 그래서 이상적인 담화에서 필요한 것은 진리성, 진실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 우리가 이론으로 짚어봤었던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날카롭게 나온 셈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 맞췄으면 당연히 잘했고요. 만약에 개념적으로 조금 고민이 됐더라도 정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문제 푸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답을 잘 찾아갔다면 앞으로도 그런 유로 문항 장면 속에서 내가 정답을 찾아내는 개념과 함께 그 정답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객관식 문항이니까. 그래서 요 3번을 풀면서는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문항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 긴장하지 않고 정답 찾는 이 과정을 강조해주고 싶어요. 네, 자 그럼 4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3점이에요. 사례 속에 A에게 해주는 조언인데 3점 정도면 그래도 포지션이 꽤 크죠. 윤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에서 어떤 사상가가 나왔을 텐데 매우 반가웠어요. 우리 수능 개념 때부터 엄청 했거든요.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아이고야 제가 분필 또 부러뜨렸네요. 죄송합니다. 힘이 워낙 세서.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힘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의무에 맞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밑줄 쳤잖아요. 이거 선택지 이 표현 그대로 나와요. 비록 그 행위가 의무가 명령한 것에 맞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 그래서 우리가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공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도덕적인 가치를 진정으로 갖는 것은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 그 행위의 동기가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행위의 결과 자체가 우연히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 행위와 같은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 제시문에서 보는 것처럼 진실된 행동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진실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동기가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실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진정 도덕적이에요.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돼서 진실된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했다면 그런데 내가 이익이 되려면 진실된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했다면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니까 이건 도덕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사례 속의 A로 가볼게요. 상인 A는 정직하게 손님을 대해서 많은 단골 손님을 갖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직한 행동이 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니까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정언명령이요. 그 자체가 목적이며 상위 목적이 없고 무조건적으로 옳은 거. 그죠? 이 정언명령에 맞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옳기 때문이야. 그 자체가 옳기 때문. 다른 이유가 없어. 상위 목적 따로 없어. 라고 하는 정언명령에 따른 거. 그래서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옳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행동을 해야 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정언명령을 따른 것도 아니고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와, 그럼 명쾌하죠? 꾸준한 도덕적 실천으로 얻어진 덕에 따라 행동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런 류의 문제는요. 선택지 5개 세팅에 윤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그 각각의 접근법들과 가장 유사한 세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칸트가 1번 선택지는 정말 부정할까? 라고 풀기보다는 1번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사람이 그 중에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문제 풀 때 가장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번은요. 도덕적 실천으로 얻어진 덕이라고 한다면 아마 덕윤리적인 관점에 가깝겠다. 칸트는 아니겠네. 라고 유출해 주는 게 여러분 문제 푸는데 좋고, 두 번째, 당신의 자연적인 성향에 따라 손님들을 정직하게 대하세요. 손님을 정직하게 대하는 건 좋은데 자연적인 성향이 아니라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칸트의 입장으로 맞지 않아서 2번은 빼낼 수 있고, 3번은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여부, 이 공리주의까지 혹시 유치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 그 자체가 옳은 것이어야 된다니까 칸트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럼 4번이요. 혹시 이거 고른 친구 있어요? 당신의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맡기만 하면 됩니다. 옳습니다.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도덕적 의무에 맡기만 하면 그건 안 돼요. 제시로 얘기했잖아요. 의무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그죠?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어야 돼요. 의무에 맞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어야 돼요. 그 얘기니까 맞죠? 4번 의무에 맡기만 하면 다 되진 않아요.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틀리죠. 5번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인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경향성을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이익이나 뭐 쾌락 같은 것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도덕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하세요. 5번이 정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지 안에 보면 자연적인 성향과 경향성 이 부분도 또 논리적으로 충돌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 저는 여러분들 잘 찾지 않았을까 싶은데 3점이어서 그런 면에서 수월하게 3점 득점한 친구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부분 놓쳤다면 잘 챙겨두세요. 5번 갈게요.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 학생 답안인데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와, 오랜만에 나왔어요. 저도 보면서 와, 오랜만 이 얘기를 했어요. 성상품화 문제예요. 이 소재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던 소재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유로 좀 나온 것들 있죠. 가번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결부된 것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해서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는 행위가 성상품화예요. 그러니까 그 성상품화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한 거라면 괜찮고 다만 그런 권리 행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해. 그럼 이 문장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상품화를 하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한 거라면 괜찮고 그런 행위 자체가 항상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만은 아니야. 해를 주지 않는 상품화도 있고 또 해를 주게 된다면 그건 금지야. 이 입장이겠죠. 그럼 나범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돼. 따라서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추구 행위는 즉 성상품화 행위는 성을 도구화하는 거야. 인격 훼손하는 거야.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난 반대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가번은 이러이러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긴 해요. 제한적인 요소 내에서 성상품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선택지로 가보면 가나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가는 이라고 했어요.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행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뭐 얘기하는 거지? 제시문에 얘기한 거.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이거요. 성상품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다.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 이 얘기였죠? 그래서 기억번 맞고 니은번 성적 매력을 표현해서 제품의 구도를 유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위의 금지 범위 내에서. 그죠? 반면에 나는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그래서 제시문처럼 인격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되는데 성 이미지 사용한 거는 성 도구하는 거다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침해한다라고 하는 게 나의 입장인 거고 그래서 리을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추구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도 맞아요. 그럼 미음범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즉 성적 자기 결정권 얘기하는 거죠. 제한돼선 안 된다? 정말? 제한돼선 안 된다? 아니죠. 가번의 입장에서 보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본 거고 나의 경우에는 아예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했으니까 제한 사항이 다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 없이 라고 하는 게 딱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정답이 뒤에 많이 가 있죠. 실수하지 않고 잘 봐야 돼요. 수고했어요. 그래서 1페이지 클리어, 2페이지 고.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동양사상. 반갑네요. 대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이거 선택지에 그대로 연결되죠?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갑이 유교잖아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비 친소의 분별을 전제로 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점진적인 확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확대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과 전제는 분별. 좀비 친소를 분별하되 그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서 대동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웃들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이걸 빼먹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안에 겸해 있잖아요. 그거 빼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얘기 드릴게요. 재물이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자기만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아. 그래서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아 바깥문을 닫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 있고 도덕성이 실현된 사회겠느냐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어진 사람이 선발되는 사회, 어진 사람이 등용되는 사회예요. 유교의 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워낙 대동사회가 소개될 때 많이 알려진 제시문이긴 해요. 혹시 낯설었다면 요거 꼭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유교입니다. 1번, 나라는 작아야 되고 백성은 적어야 해. 나라는 작아야 해. 소국. 백성은 적어야 해. 야, 이 키워드 다 적었죠?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해야 돼.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꺼내서 늘어놓는 일이 없어야 돼. 아마 이 뒷부분만 보여줬으면 키워드가 없어. 누굴까? 라고 어려워했을 거예요. 앞부분에 소국가문 나왔으니까 도가인 것은 너무 잘 알죠. 요거는 도덕경의 80장에 나오는 소국가문에 관련된 소개예요. 워낙 잘 소개되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갑번은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인 나와줘야죠. 유교 얘기하는데 인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무차별적인 사랑. 어머 그러네.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네. 차별이 없네. 다 같이 사랑하는 사회네. 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분명 이건 별애예요. 하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화끈하게 확실하게 빼줘야 돼요. 기억 아웃 이렇게. 그럼 니은번.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이건 너무 땡큐죠. 왜냐하면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제시문이 그대로 나와주기도 했죠. 개념으로도 제시문으로도 오케이. 니은번 예스. 그럼 디귿번. 인위적인 통치가 없는 소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위지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소박 순수한 그런 사회. 근데 제시문에 있는 이 백성들의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이요. 순수하고 소박하고 무욕해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해석이. 그래서 소박한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는 매우 맞아요. 매우. 리을번. 예법을 통해서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딱 틀렸죠.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을에 어울려. 그런데 을 자체는 예법을 통한 것과 언매치. 안 어울려. 예법은 자기적인 거니까 도가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예법은 유교에게 어울리고 요거는 도가에게 어울려서 앞과 뒤가 완전 어울리지 않는 선택지가 됐어요. 그래서 리을 빼요. 그러면 니은 디귿 3번 요렇게 득점 잘 하셨길 바래요. 요런 식으로 동양사상 문제 꼭 하나 대비해둬야 돼요. 자 그럼 7번 갑니다. 드디어 나왔다. 롤스 선생님 그리고 노직 선생님과의 조합 나왔습니다. 3점짜리야. 이거 뭐 포지션은 뭐 3.5점 이상 되지 않겠어요? 갑번.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정하는 정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아마도 학생들 요 갑제시문 읽을 때 앞부분 낯설어. 원초적 롤스. 이렇게 제시문은 롤스인가 봐 라고 문제 스타트 했을 거예요. 그런 단서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런 단서라도 잘 잡는 게 어디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 개념할 때요. 요 앞부분 자체를 이야기했었어요. 롤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구현해야 되는 1차적 주제가 사회 제도나 권리, 의무, 우리 사회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이익이 보장되는 협동체로서의 사회 협동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롤스 선생님인 게 더 탄탄하게 이해가 됐다면 뭐 이거 100점. 그럼 1번.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져 있어. 그래서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와 달리 나왔다. 역사성을 고려한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내. 이 역사성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수업에서도 이거 학생들에게 적으라고 했었던 게 탁 나왔네요. 역사성의 원리에 대한 정의예요. 노직이죠. 그러면 롤스와 노직을 두고 선택지 한번 가보죠. 여러모로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1번과 2번 사이에서도 고민했겠어요. 일단 저 2번부터 얘기해도 될까요? 기본적인 자유가 개인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죠. 이게 공정한, 평등한 자유 원칙이죠. 적고 갈게요. 이게 제1의 원칙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기본권적인 자유에 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모두 평등하게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이게 여러 버전으로 이미 우리한테는 훈련이 됐어요. 심지어 어떻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공직을 차지할 권리와 같이 기본권적인 자유를 다른 말로 바꿔서도 지금까지 출제가 계속돼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2번 기본권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해야 돼.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분배돼서는 안 돼. 그럼 이건 맞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1번이 문제네.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가 없나?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 소유 권리인데 그러면은 제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는 것처럼? 이게 꼬여버리면 1번이 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부적인 자산, 천부적인 운. 이것은 공동의 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선천적으로, 천부적으로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면에서 매우 불행한 사람들, 그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재분배 정책이나 그것을 재조정하는 정책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소유 권리가 제한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자, 천부적인 자산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으되 그것이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차, 2차 축차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한될 수 없냐? 제한될 수는 있다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말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천부적인 운수가 갖는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롤스 입장으로 해석할 때. 또 불운한 자의 처지가 개선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득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해도 괜찮다. 다만 그것이 불운한 자의 처지가 개선되도록 돕는다면, 이 정책에 그것을 돕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이에요. 요거 아마 이 부분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 로크적 단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노동을 통해서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 정당함을 인정한다. 단 어떻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켰거나, 그죠? 혹은 그것이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 맞는 거. 그럼 4번.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정형적인 원리. 로크가 추구하는 것은 비정형적 원리잖아요. 비정형적인 원리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정형적 원리로 박아버리면 이것은 정당성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직 입장이죠. 5번째,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준다. 와, 또 최신 버전이네요. 봐봐요. 롤스와 노직 모두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죠. 맞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유에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 어떤 게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 원칙은 그러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주는, 축차적인 정의를 보장해주는, 상호 이익의 협동체로서를 보장해주는 그 정의 원칙이야. 노직의 경우에는 역사성의 원리와 비정형적 원리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그 정의 원리야.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주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 맞는 얘기인 거죠. 괜찮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답 1번 찾아내는 거 중요했고요. 9월과 수능에서도 이 부분이 이어질 테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네. 그럼 8번 한번 가볼까요? 정약용 선생님인데 선택지가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줄은. 정약용 선생님 거 다 알았죠? 심지어 3점일 줄은. 와.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는 자이고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다. 수령 노릇을 잘 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된다.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백성을 위해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이 문맥의 뉘앙스가 잘못 읽히면 뭐야? 청렴하라면서 웬 큰 장사? 왜 큰 것을 탐해? 이게 뭔 얘기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대탐이라고 하는 게 한번 얘기 좀 할까요? 2017학년도 수능 13번. 우리 정약용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대탐, 청렴. 수령이 치밀하지 못해서 재물을 쓰는 방법을 몰라서 실효가 없으면 안 된다. 수령이 경비를 남용하면 재정이 부족해져서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게 된다. 이 부분이 이 문항에서는 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자는 그게 정말 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소한 이익을 탐하는 자 말고 백성을 목민하는 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민본을 잘 해내는 요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서 절약하고 청렴하는 자. 오히려 큰 뜻을 갖고 있는 사람, 큰 것을 탐하는 이 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청렴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느라고 사소한 걸 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수령은 공무 수행 시 재정 지출의 효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야, 이런 거 처음 나오죠. 보면, 제시문에 보면 여기요. 수령이 치밀하지 못해서 재물을 쓰는 방법을 몰라요. 실효가 없어요. 그 경비를 남용하고 재정이 부족해져요. 이것도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의 효과를 고려해서 실효성 있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재정을 아끼는 방법이 뭘까? 절약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해야 한다. 2번째, 수령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 아니라 재정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재정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 복리 증진. 공공의 복리 증진,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 제시문 전체로 보자면 그래서 백성들을 잘 이끄는, 백성들의 이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2번째 것도 틀렸죠. 3번째 거, 수령은 백성과 자신이 직분상 동등한 관계임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백성과 자신이 동등한 관계다라고 하니까 되게 민주적이고 평등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보면요.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는 자의 역할이 있고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은 그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청렴하고 절약하면서 이런 재정도 실효성 있게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능력도 갖고 있고 목표의식도 명확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그런 통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령과 백성이 직분자한 동등한 관계, 역할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가 명확히 선 사람이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자칫 아름답게 읽지 마세요. 4번, 수령은 검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가 없다. 그렇다. 청렴하고 검소해야만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다. 4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3점이네. 5번, 수령은 공무 수행에서 인을 실현하는 마음을 억제해야 된다. 어머, 인을 실현해야죠. 백성을 위한 마음, 사랑의 정신, 도덕성 실현해야죠. 이걸 왜 억제합니까?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 4번입니다. 잘하셨어요. 앞에 문제들이 꽤 어려운 것들이 많았죠. 그럼 9번 가볼게요. 야, 요렇게도 나오는구나. 아도르노, 문화산업. 문화산업 딱 보는 순간 아도르노 생각나죠? 획일적인 상품만을 생산해요. 획일적이라는 거 중요해요. 문화산업의 기술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산업은 어떠한 문화상품을 제공하든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향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만들어진 거, 돈이 될 만한 것들, 경제성이 있는 것들을 이들이 만들어내고 소비자는 그걸 수동적으로 향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상품은 소비자로 하여금 여기 나오죠.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요. 소극적으로. 비판의식도 떨어져요.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는 관점이고요. 이 부분은 호르카이머하고 아도르노의 미의 변증법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기존에 나오던 제시문보다는 훨씬 더 좀 짧아지고 말랑해졌어요. 이걸 나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문화산업은 스타를 제조하는데 대부분의 기획사는 스타를 철저한 전략에 따라 기획한 뒤에 최대한 많은 매체에 출연시켜서 돈을 번다. 그리고 대중이 실증을 느끼면 유사한 새로운 스타를 내놓는다. 와, 수많은 반짝 스타들이 소모품처럼 사라진다. 이런 문제 원인이 뭐냐.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문화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번 비판해 보라는 거죠. 1번 딱 나오는데? 문화산업이 대중문화를 규격화된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규격화된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획일적인 상품만을 생산할 뿐이다. 이 첫 번째 문장과 전체의 맥락이 그대로 1번 안에 담겨 있는데요. 1번 정답이고요. 2번. 작품 창작자의 독창적인 견해에 따라 제작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창작자나 예술자가 자신의 예술적인 가치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상품성이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건처럼. 그래서 독창성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해지지가 않고 획일성. 세 번째, 문화산업이 이윤보다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겠어요? 이윤을 훨씬 많이 추구한다는 거야. 경제적 가치. 그래서 틀렸고요. 문화산업의 생산자가 소비자의 고유한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고유한 체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고유한 체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동적이고요. 비판의식이 떨어진 체험이에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기 때문에 획일화되고 규범화되고 표준화된 체험이에요. 고유하지 않아요. 5번째, 문화산업이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생산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1번만 정답이다 확인했어요. 잘했습니다. 10번 갑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표현해요. 적절한 진술만 골라봐요 라고 했는데 자연과 윤리죠. 덩치 크죠. 그러면 제시문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는데 갑의 경우에는 늙은 말 이야기 나온다.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다. 직접적으로는. 그럼 뭐냐? 말에게는, 동물에게는, 자연에게는 간접적 의무다. 누구? 칸트. 1번. 삶의 주체.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다. 일부 동물이 삶의 주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 것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레건. 평범.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아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적으로는 인간과 돼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었어. 돼지윤리 이야기하는 레오폴드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판단해 볼게요. 갑번은 칸트만의 입장인 거고, 을번은 레건만의 입장인 거고, 병번은 레오폴드만의 입장인 거래요. D가 레건과 레오폴드예요. 단촐해졌어요. 기억번 A.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아.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니까 인간 이외의 존재한테는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겠구나.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떠한 가치? 가치에는요, 말하자면 내재적인 가치,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 있어요. 그쵸? 칸트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재적인 가치 혹은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은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칸트만의 입장으로 맞을까 틀릴까에 떠나서 칸트의 입장으로 옳지 않네요. 그래서 기억번을 빼냅니다. 이렇게. 그럼 니은이 남죠. 인간은 동물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저는 이 종이라는 말이 레건에게서 나와서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엄청 많이 했다는 거요. 그 종속, 과목, 광분계 그 종부터 생각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제가 정리한 말은 생물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 단위로서의 그 종. 그러면 동물종이라고 하게 되면 그 동물종에 속하는 존재가 약 100만 종. 그러면 동물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 신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일부 동물이 삶의 주체잖아요. 그 100만 종이 다 삶의 주체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일부 동물만이 삶의 주체이니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야 되지만 그 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포함 관계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동물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레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니은번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이걸 확신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디귿번 C.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 칸트 안 되죠. 왜요?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건 인간에게만. 레건은 어때요?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건 삶의 주체인 존재까지. 그래서 고등 포유류까지, 일부 동물까지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모든 존재, 레오폴드는 이 생태계 전체에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까지 도덕적으로 존중한다. 이거는 레오폴드만 들어갈 수 있겠네요? 맞네요? 그러면 D번.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도덕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어?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어? 야, 요거를 이 니은에 있는 이 이야기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리을이 정확히 정리가 될까? 또 고민 많이 했거든요. 레건 입장에서 보자면 동물 중에서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들, 자신에 대해서 복지를 추구하고 의식이 있는 이런 존재들, 그래서 일부 포유류, 그러니까 일부 동물들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어. 레오폴드, 생태계 전체의 온전성, 안전성, 신미성을 고려하면서 그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동물이라면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닐 수 있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요렇게. 어때요? 그래서 이 10번까지가 지금 중요한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리들 꽤 많이 있었죠. 아마 앞부분에서 굉장히 머리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수고 많았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페이지 고. 가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가. 인간 행복을 위해서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돼야 돼. 개발 과정에서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신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령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동물 실험은 불가피해. 다만 고통은 악이니까 연구자는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해. 그 가의 입장에서는 동물 실험이 불가피하다라고 동물 실험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이 중요한 이유들도 잘 챙겨야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저 가나의 입장이니까 찬성, 반대 입장 체크해두고 나번으로 가면 질병은 극복해야 될 인류의 자산이야, 과제야. 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질병의 종류와 증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고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인간처럼 쾌거감 능력을 지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돼. 그럼 나번의 입장은 동물 실험을 비판하는데 그 이유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와 나를 두고 가번, 동물 실험은 그 목적이 선에도 허용될 수 없다. 아니요. 가번은 동물 실험을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시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신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번은 틀려요. 기역번의 가번은. 그래서 기역 빼주고요. 니은번, 인간의 복지가 동물들의 이익관심보다 우선한다라고 했어요. 제시문 보면 이렇게 설령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불가피하다. 왜? 인간의 이런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죠? 디귿번,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동물과 공유한다. 아니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동물은 질병의 종류와 증상이 인간과 매우 다르대요. 매우 다르대요. 그렇다면 디귿번, 공유 못하죠. 다르다잖아요. 그래서 디귿번 아웃. 리을번,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했어요. 제시문 가번에서 보면 다만 고통은 악이다. 최소화하자. 나번,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을 금지하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옳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악이야. 라고 하는 것은 둘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니은하고 리을 들어간 4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3점이죠. 동물의 실험 권리 문제가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지 아니면 이 정도 손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요런 류의 소재를 3점 득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9월과 수능까지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수준까지 우리가 대비해둬야 될 것 같아요. 12번 갑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해요. 해외 원조예요. 원조 얘기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세 사람의 조합이야. 갑번,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여야 해. 국가는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돼. 노직. 1번,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그러나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 원칙이 국제사회에 적용될 이유는 없어. 차등의 원칙을 국제 원조에는 적용하지 않죠. 롤스. 병번, 자국민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싱어. 오, 괜찮죠?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텐데 노직, 롤스, 싱어 두고 선택지 한번 볼까요? 기억 A. 이거 틀렸겠는데.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그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니까. 노직은 원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겠다라고 노직이 예스 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노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노직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선으로 누굴 도와줬어요. 그런 류의 원조는 나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까요? 침해하지 않아요. 그런 원조는 아름답다고 봐요. 칭찬할 만하다. 단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근거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직의 입장에서 기역 예스가 아니라 노예요. 그래서 기역을 일단 빼내는 게 이 문제에서는 관건이었다. 2번하고 3번 중에 골랐어야 돼. 그럼 니은번 B.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인가? 롤스 노잖아요. 엄청 얘기 많이 했죠. 빈곤의 원인. 자원의 빈약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자원 분포가 우연하게 어떤 나라는 막 석유가 콸콸콸 나요. 어떤 나라는 자원이 너무 없어요. 이것의 불평등함을 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외 원조가. 이런 이유로 평등주의적인 노선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롤스는 아니, 나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거 아니야. 정치 문화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원조야.
그죠? 그래서 롤스는 여기에 노예요. 그러니까 니은번도 빼내야 됐다. 그 순간 정답이 나온다. 디귿번.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되는가.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네. 원조 중단하죠. 컷오프 포인트 발생하죠. 차단점 발생해요. 그러면 차단점이 발생하는 그 지점의 명확한 근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 원조를 받는 나라가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된 거예요. 법과 정치적인 면에서 적정 수준의 사회에 돌입했어요. 질서 정연한 사회로 돌입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좀 빈곤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원조를 중단해요. 롤스한테 C번, 예스죠. 그러니까 맞죠? 1번 D.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 요즘에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이라고 하는 말 진짜 학생들한테 많이 해줬는데 탁 나왔다. 싱어, 비용 대비 혜택 분석. 그죠? 그래서 1번,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원조에 들어가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는가. 나의 과도한 희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조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싱어, 예스라고 할 부분이겠네요. 디귿과 리을 들어간 3번 정답. 와, 여기까지 중요한 문제. 오케이. 13번 갑니다. 칼럼인데 야, 이것도 꽤 읽을 게 많더라고요.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를 조사하고 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타인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터넷에서 검색되거나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언론 역시 알 권리를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얼마 동안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당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딱 정리되네요. 시민의 알 권리보다는 개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잊힐 권리 혹은 선택권, 삭제권 요거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부등호로 표시해보자면 요렇게 정도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 아니죠. 이런 이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제한되겠죠.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적법하게 수집됐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잘못 유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죠. 세 번째,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를 중시한다? 오히려 반대로 말했어요. 지금 잊힐 권리가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4번, 모든 정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아니요. 자유로운 접근권보다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잊힐 권리. 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이요. 인권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그죠? 정보윤리에서도 한 문제 나왔네요. 자, 그럼 14번 갑니다.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야. 생명과 윤리. 뇌사와 심폐사. 이 부분이 3점짜리 나왔어요. 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새로워요. 자, 가. 심장박동과 호흡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심폐사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돼. 심폐사는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판정 기준이고 죽음의 시점을 확실하게 적시할 수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죽음을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심폐사를 인정하고 있고, 나번은 뇌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결국 수일 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돼. 그래서 봐요. 뇌사회가 심폐사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요. 2번 선택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뇌사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거야. 한정된 의료자원을 소모하면서 장기를 기증할 기회도 잃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아. 이 두 가지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에서 나에게 주는 비판이에요. 1번부터 가보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간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조하고 있겠죠. 2번, 뇌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가번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심폐사만을 죽음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뇌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 심폐사로 이르게 되는 요 문장에 착안해서 이 제시문을 정리해 보면요. 정확하게 죽음의 시점을 확실하게 적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로 간 것이 전통적인 판정 기준이고 죽음의 시점을 확실하게 적시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야. 라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렇게 조합해 봤을 때 이 내용 자체에 찬성한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라고 보는 거고, 나번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여기로 결국 가게 되는 거니까 이거 전에 여기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본다는 거예요. 제 설명은. 알겠죠? 그래서 이번 테스트처럼 과도기적인 상태인 거야. 뇌사는 과도기적인 상태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근데 나번의 입장은 아니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니까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이 지점이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으로서 정답이 돼. 3번. 뇌사 인정은 내사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을 간과한다. 가번의 입장에서는 뇌사를 인정하는 게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번과 같은 비판이 적절하지 않고, 5번. 장기이식을 위해서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기보다는 강조하는 입장에 가깝고, 5번.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라는 점을 간과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는 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다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고 2번만이 비판으로 맞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버렸으니까 마치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뇌사가 심폐사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결국 심폐사로 가게 된다면 뇌사를 인정하는 게 이런 점에서 의미 있다라는 거고, 가번의 입장에서는 심폐사가 전통적인 기준이니까 거기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되고 전통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뇌사는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줘야 돼. 그게 죽음, 최종이라고 보면 안 돼. 라고 2번이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야, 정답을. 3점짜리고 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잘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15번 가볼게요. 와, 이 두 분이 이렇게 사파로 그려져서 나왔네요. 서양사상가 가불의 가상대화고 적절한 것만 골라봐라. 기출로도 많이 나왔고 연계교재에도 나왔는데 제시문도 거의 똑같죠.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요, 기술 그 자체예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기술 그 자체. 그런데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공허한 힘일 뿐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어서 공허한 힘이지만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는 선과 악이 판단된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되고요. 갑번은 야스퍼스 입장이에요. 1번은 기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기술의 무방비 상태를 맡겨지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이데거의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다. 아니다. 가치를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과학기술 그 자체를 봤을 때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의 활용면에서는 선과 악이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번. 기술의 활용 결과는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가치 평가의 대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번 빼내야죠. 대상이다. 니은번. 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니은번은 맞죠. 디귿번. 기술에 대해 무관심할 때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니요. 기술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이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라고 봐요.
종속돼요. 오히려 자유로운 게 아니라 종속됩니다. 디귿번 빼줘야 돼요. 리을번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활용이요. 활용은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해요. 무엇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1번 당연하고요. 그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간 4번이 정답입니다. 와, 항상 나오던 구도이긴 한데 이 한 끝, 요 한 끝이 이 문제에서는 중요했어요. 잘하셨습니다. 16번 가볼게요. 오, 시민불복종 나왔다. 지난해처럼 싱어와 롤스의 조합일까 생각했는데 롤스 단독 제시문이에요. 딱 보면 롤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오던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나는 시민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형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위법 행위인데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형을 가져오는 거예요. 체제 변혁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엄청 많이 했죠. 체제 변혁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그 체제가 입헌민주주의 체제, 거의 정의로운 사회로서의 체제를 갖춘 정도의 수준이어야 시민불복종도 가능한 사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도 못 갖춘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으로 문제 해결도 못 한다는 거예요. 더 급진적인 방법으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는 건 법을 어긴다는 건데 그 법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그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시민불복종을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갖고 있는 그런 체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 공유된 정의관, 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돼. 그거를 고치자고 다 같이 공개적으로. 그죠?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요 제시문을 두고 질서 정연한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거 오답지로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제시문에 싹 다 들어갔고 선택지를 바로 보죠. 아이고야.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살짝 공부하면 그렇지. 롤스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개인의 이익이 아닌 거지. 집단의 이익이겠지. 맞겠지 하게 되면 이거 뭔가 정답이 안 나와요. 틀려요. 개인의 이익도 아니어야 되고요. 집단의 이익도 아니에요. 요거는 공동선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적고 갈게요. 공동선. 이거 강의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던가.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한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 전체의 이익, 공익을 위한 선. 그러니까 집단의 이익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 특정 집단이 뭐 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 공익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작년 9월 7번 문항에 1번 다수의 이익을 증진한 목적. 이것도 틀렸잖아요. 다수의 이익도 틀렸고 올해 버전은 집단의 이익이에요. 이것도 틀려요. 공동선. 그럼 2번. 나 이거 너무 반가웠어. 시민불복종은 사회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될 수 없다. 이걸 잘못 공부하면 시민불복종은 문제가 많은 사회에서 법을 어기는 걸 테니까 사회 기본 구조가 부정의하면 성립되는 거지 왜 성립이 안 돼?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 맞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법국가, 아웃로우 스테이트처럼 사회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해요. 독재 체제와 같이 그 체제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해. 헌법에 의해서 질서를 이루고 있는 사회가 아니야. 그런 사회라면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시민불복종과 같은 방법으로 꽤 수준 있는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맞아요. 근데 정답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죠. 3번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다. 야, 정치적 행위 맞아. 근데 이거 우리가 정말 얘기 많이 했죠. 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냐. 뭐가 판단 근거고 뭐를 문제 삼는 거냐 이거죠. 공공의 정의관과 헌법,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서 헌법을 세웠으니까 그 헌법의 정당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위배되고 있는 그 부분적인 법, 제시문에서 말하는 법이나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그게 이 헌법의 정당성이 위배되는, 공공의 정의관에 위배되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헌법 자체 문제 있다. 공유된 정의가 문제 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요거 빼내는 거예요. 변혁. 비민주적 체제 변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2번하고 논리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사회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한 사회거든요. 비민주적인 체제거든요. 요런 체제의 변혁은요, 시민 불복종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틀린 거야. 그죠?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됐으니까 정리 잘 됐을 거고요. 5번, 시민 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 와, 이거 안 그래도 우리 학교 학생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수의 정의감, 공유된 정의감이 개인의 양심과 양립한다면 이거 굉장히 그 시민의식이 높고 굉장히 정의로운 수준이죠. 나의 개인의 양심이 다수의 정의감과 일치한다거나 그거 맥락을 함께 해. 그렇다면 나는 양심적으로 행동해도 다수의 정의감과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참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 또 내가 양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다수의 정의감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게 하세요. 다수의 정의감과 헌법의 정당성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데가 비민주적 체제. 사회구조가 아주 부정인 사회. 요거예요. 그 정답을 정리해보면 2번인 거. 오케이. 17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갑은 국제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권력 획득이 항상 1차적인 목표야.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유, 안전보장, 번영 등으로 다양해도 그들이 국제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을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그렇다면 현실주의적인 관점, 모겐소와 같은 관점. 1번은 도덕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최고 권력의 왕좌를 차지해. 이성이 전쟁을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요거 중에요. 평화 연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해. 그럼 요거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거나 칸트와 같은 관점이겠죠. 그렇다면 선택지. 권력 투쟁 현상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제시문에 지금 얘기한 것이 그거죠. 국내 정치의 목표가 무엇이든 요것이 1차적인 목표인데 요것이 국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난다. 같다. 이니까 1번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2번. 도덕적인 합의를 통해서 아니죠. 힘의 문제, 세력균형, 군사동맹 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3번째. 영구 평화를 위해서 정치체제 변화가 수반될 필요는 없다. 야, 체제 얘기가 또 나왔어. 연속.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공화정 체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화정체. 그래서 수반될 필요는 없다. 아니요, 수반돼야 돼요. 4번. 영구 평화는 공고한 평화 조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평화 조약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평화 연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평화 연맹과 그 평화 조약을 함께 실행해 나가는 요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틀려요. 5번. 세계 공화국을 수립해서 영구적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갑번이 이야기하는 것은 힘, 세력 균형, 그 군사 동맹과 같은 방법일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1번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화 정체를 가진 독립국들의 연맹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갑과 을을 엮어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적절한 거 1번. 오케이. 요렇게도 나왔네요. 18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거윤리에서 잘 나오던 제시문 그 패턴인데 집의 담장은 체험 공간을 내부와 외부로 분리해서 두 영역은 인간 삶의 기본이 된다. 인간은 안정의 영역인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거주는 공동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진정한 집에는 가족이 필요하대요. 집과 가족은 인간의 안전과 편안함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대요. 그럼 요거는 그 실존주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본로브로 이어지면서 주거의 그런 실존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겠죠.
그러면 기억번, 거주 공간에서 유대감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요. 공동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가족이 필요하다잖아요. 유대감의 이야기가 연결되죠. 니은번, 집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했어요.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한다. 맞죠? 디귿번, 집은 외부 세계와 구별될 수 없는 열린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우리 얘기했었죠? 닫힌 열린 공간. 이게 말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부와 외부로 분리해서 나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근데 그게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안정과 휴식을 취한 나는 밖으로 다시 나가는 열려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건 틀려요. 구분이 되죠. 분리된다라고까지 아예 썼으니까. 디귿번은 빼줘야죠. 디귿, 디귿, 디귿. 인간은 거주함으로써만 본래적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거주함으로써,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한다. 어때요? 제 질문 그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을 정답으로 찾아주셔야 되네요. 잘하셨습니다. 19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정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죠. 갑번은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돼야 돼.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서 행사돼야 돼. 루소. 1번.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규정해야 되고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징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해. 칸트. 병번.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돼야 되고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을 규정해야 해. 베카리아. 제가 오늘 1교시 때 감속하면서 국어 영역 문제 봤거든요. 거기 베카리아 나왔잖아요, 오늘. 그죠? 깜짝 놀랐는데 또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자, 이름 쓰고 갈게요. 루소, 칸트, 베카리아 갑니다. A, F, 루소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이에요.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돼. 그런데 간과하고 있구나. 이거 있죠. 형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더해두죠. 죄형 법정주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잘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한 형벌을 정할 때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또 그것이 법에 의해서 설정돼야 된다. 공정한 법에 의해서 유죄 조건이 판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루소가 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비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B번.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는구나 라고 칸트가 루소에게 주는 비판이라는 건데 와, 루소는 살인자는 공공의 적으로서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해. 그래서 틀렸어요. 3번 C.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주는 비판인데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하는구나. 언뜻 보면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사형은요. 잔혹한 형벌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억제력이 전혀 없느냐, 범죄 억제력이? 아니요. 강도가 엄청 세요. 근데 이게 지속성은 짧은 거예요. 지속성이 긴 게 종신노역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지속성이 긴 효과가 있는 게 종신노역형인 거고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계약에 맞지 않고 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잔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는 거죠. 강도는 높고 지속성은 떨어지는 형벌인 거죠. 억제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아직까지 정답이 없죠. 그러면 4번.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라고 말했어요. 보면은요. 지금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형벌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 즉 계약론에 근거해서요.
사형을 문제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내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 양도한 적이 없어. 내가 동의한 적이 없어.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형벌 자체로만 얘기할 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계약, 그것에 대한 동의, 문제를 근거로 해서 그것이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될 수 있겠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계약의 입장, 동의의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칸트 입장에서는 아니야. 단지 그 사람, 범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이루어져야 돼. 응당한 보복이야. 그 방법은 동등성의 원리야. 그쵸? 동해보복주의야 라고 말할 테니까 D번.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더 정확히 깔끔하게 한번 얘기해보면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의 기초권이 아님을 당신은 간과하고 있군요. 응보주의가 바로 그 기초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2 갑니다.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루소 입장에서는요. 둘 다 사회 계약이긴 한데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위배돼. 박탈권 갖지 않아. 사형을 반대하고 루소 입장에서는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그 생명을 위협한 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구히 분리해주는 이 방법이 아주 꼭 필요해. 그래서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루소가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재심문이 길잖아요. 선택지랑 재심문을 다 맞춰봐야 되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읽으면서 체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이랑 선택지랑 나중에 같이 한번 또 봐요. 종교는 윤리를 수용해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영원한 삶을 본질로 해요.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도 받아들여야 된대요. 와. 반면에 을은 물론 종교는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영원을 추구합니다. 요거 하나 선택지로 나와요. 인간의 종교이기에 윤리적인 삶을 강조해야 됩니다. 종교는 윤리적인 삶을 강조해야 돼요. 요거랑 요거랑 또 공통점으로 나와요. 따라서 종교는 윤리에 어긋나는 주장해선 안 돼요. 요게 핵심 쟁점이네요. 그러면 갑번 아닙니다. 윤리는 인간 이성의 토대를 둡니다. 이성은 절대자와 달리 한계를 갖습니다. 또한 윤리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점에서도 종교적 진리가 윤리를 넘어섭니다. 윤리가 인간 이성의 토대를 둔다라고 하는 거, 또 여기 윤리의 토대가 이성에 둔다는 거, 요거 하나 또 나와요. 그리고 윤리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 요것도 나와요. 문화가 윤리에 따라 다르다는 점,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윤리의 토대가 되는 이성 역시 절대자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종교는 윤리를 존중해줘야 돼요. 라고 한다면 정답은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인 진리는 허용될 수 있냐? 한 사람은 허용해야 된다. 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5번이 핵심 쟁점이고요. 1번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고 이성의 토대를 두고 있고 종교는 윤리적 가르침을 지닐 수 있고 절대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거. 제가 읽으면서 짚었던 그 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5번만이 핵심의 쟁점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아마 시간도 꽤 걸리고 집중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문제 다 풀어봤어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중요한 건 지금 이후로 어떻게 더 보완하고 더 실력을 키우는가예요.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실력을 탄탄히 키워가길 바라요. 일단 건강 잘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